한국의 디지털 타임스. 그 아인스 SNC는요 2003년 7월 10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 당시는 제조 기업들의 그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 그 정부화 사업을 그때 한참 많이 할 때인데, 그때 그 일을 이제 처음에 하다가 제가 그 현대정보기술에 있을 때인데 그 회사하고 좀 연관이 있었어요. 현대정보기술하고도 일을 좀 같이 했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일을 저보고 맡아달라고 계속 저를 쫓아다녔는데, 저는 안 한다. 저하고는 영역이 달라서 안 한다 하다가, 그때 현대정보기술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제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이름도 이제 아이브레닉에서 아인스 SNC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주로 잘하는 국방 쪽하고 SOC 쪽, 공항하고 철도 쪽, 그 SI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굴에 한 11년 6개월 있으면서 IT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기업 업체들에게 부르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고객이든 가서 원스톱으로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분도 이제 솔루션 기업의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으로 그때부터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때도 이제 기업 이념은 이제 어떤 더불어 잘 살아가는 회사,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성원들, 고객들 전체적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SI 사업이 가치에 대한 이 차별성을 잘 모르잖아요. 특히 공공은 항상 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그게 뭐 사업을 잘 따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제 카이스트의 그 김탁봉 교수님을 만나면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 디지털 트윈은 2017년부터 이제 가트너에서 미래 10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제가 SI를 오래 해서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김탁봉 교수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놀랐냐면, 그분이 우리 사람의 영역이라고 했던 어떤 분석하고 예측하고 어떤 최적대안 찾는 그런 일들을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I에다가 저걸 더 얹어야, 그러니까 AI는 어떤 데이터, IoT하고 이제 빅데이터 확보되면서 이제 AI가 다시 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어가지고. 빅데이터 개발의 AI는 일단 데이터가 많이 확보됐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습한 범위 내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중에 학습한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을 뿐이지, 세상을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확보된 거는 요만큼이면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이 세상은 더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측하고 최적대안 찾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변화가 없는 부분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워낙 변화가 빨라지고 문탁의 복잡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AI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AI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AI 가지고 안 되는 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적인 문제죠. 영상을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언어를 인식하거나, 음성을 인식하거나, 이런 인식 부분은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없었던, 요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지? 근데 와디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답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동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다. 그쪽 분야에서는 그 XAI라 그래가지고 Explainable AI 기술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설명 가능한 AI. 왜냐하면 데이터만 가지고 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모델링을 해요.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원인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XI 같은 어려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론과 경험이죠. 그러니까 연역적 접근, 기납적 접근. 지금은 기납적 접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 분야별로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열심히 연구합니까? 결국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다만 이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그 이게 맞아? 했을 때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밸리데이션 문제가 항상 존재해요. 얘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거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나 뭐가 바뀌어버리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각각의 그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핵심 기술, 저희가 지금 개발한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그 핵심 기술이 바스, 그러니까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 융합 기술입니다. 이론 물리가 있고 실험 물리가 있듯이 그 이론 물리와 실험 물리를 같이 융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기납적 접근 방법과 연역적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냥 어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게 같이 한단 말이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지식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쪽 연역적 방법은 그동안 알려진 어떤 법칙이나 어떤 공식이나 이런 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근데 그거 진짜 맞아?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애매한 그 파라미터나 함수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의 충실도라 그럽니다. 피델리티를 높여주는 게 저희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들 수 있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다르면 우리가 통계에서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면 표본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이 모델도 현실 세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 모델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봐야 헛수고죠. 지금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트윈을 공간정보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공간정보는 정적인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이 정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도시의 문제를 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체계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버스 노선을 좀 바꿔보면 이거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공간 정보가 그걸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 문제를 푼다 그래요. 공간 정보 만들어놓은 것이 주고 시뮬레이션에서 푼다 그러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하여튼 핵심 기술이거든요. 사람이면 이 신체 똑같이 만드는 거랑 이 정신을 똑같이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쌍둥이가 겉모양만 똑같으면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피가 데이터거든요. 그게 데이터 특히 3요소가 데이터, 그 운용 데이터, 공간 정보나 형상 정보, 그 다음에 그 각 객체들의 그 행위 모델, 그 3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디지털 트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편협적으로 뭐 공간 정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 IoT나 이제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이거 데이터 미러링이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쪽에 진짜 핵심인 이쪽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거를 국내에서 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분야의 그 핵심 기술을 가지신 분이 카지대 김탁근 교수님이고, 이분이 이제 뭐 세계 그 학회 그 회장도 하셨고 그쪽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세요. 그분이 쓴 책이 그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제일 인용 횟수도 많고, 책도 그분이 4권을 쓰셨거든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이론은 그 김탁근 교수님 스승인 닥터 지글러가 그 아리조나 교수신데, 이분이 그 세상의 문제를 푸는 거를 수학적으로 형식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뎁스라는 겁니다. 디스크리티드 이벤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수학적으로 그 이론을 완성을 시켰고, 김탁근 교수님이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드셨어요. 저희는 그 도구를 카이스트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시 문제라든지 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하고 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국가가 이제 추격 국가에서 이제 선도 국가로 그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자고 대통령도 이제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과연 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 거기 정책 2+1 정책 과정이 있고 10대 대표 과제랑 전체 28개 과제가 있는데 과연 이 과제를 했을 때
그 대통령이 제시하는 주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가능할까? 사실 궁금해요. 우려도 되고. 대부분 많은 예산들이 이제 디지털 뉴딜에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데 많은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AI 쪽에 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쫓아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AI 쪽에서도 사실은 그 원천 기술은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앞서가 있고, 웬만하면 다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의 문제. 우리 프로그램 짤 때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갖다가 쓰지. 그러니까 하여튼 AI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AI 한계를 명확히 이해를 하는데, 정책을 수립하거나 일반인들은 AI를 만능이다, 휴먼 라이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작 AI나 빅데이터나 IoT나 뭐 AR이나 VR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 혁신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도구들은 다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서비스보다는 너무 수단과 도구가 난무하고 있다. 그 수단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이 시대의 변화에서 기술 혁신이 어떤 기존의 것들을 많이 변화시키는, 혁명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거지만, 그 변화시키는 그 목적이나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에 너무 집중돼 있다. 디지털 트윈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가 정의되면, 거기에 이건 빅데이터만 가져야 되겠다, 이건 AI 가져야 되겠다, 이건 디지털 트윈을 써야 되겠다, 이건 AR, VR을 더 붙여야 되겠다, 공간 정보도 3D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 공간 정보만 보더라도 다 3D 정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공간 정보 없어도 되고, 어떤 건 2D만 있어도 되고, 어떤 건 3D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건물의 빔 같은 그 건물의 어떤 구조 정보나 속성 정보까지 다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제품 레벨로 들어가면 CAD 정보까지 있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3D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빈약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IoT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쌓인 데이터 가지고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쓴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바스 모델을 두 개를 기술 합친 바스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어떤 규칙이 바뀌어버리거나, 기존 상황이 지금까지 이랬던 상황 그대로 똑같은 조건을 갔을 때 예측은 가능해요. 그 시스템은 3P라 그러거든요. 프로덕트, 피플, 프로세서야.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이 있고요. 제품은 우리가 이 상품도 됐고, 어떤 장비도 되고, 시설물도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고, 어떤 기자재도 되고, 이걸 하나의 프로덕트라 그래요. 그럼 좋은 프로덕트가 있다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프로세스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 세 개가 조화가 안 되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타다 같은 거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좋은 서비스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법제도 프로세스들이 같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 좋은 상품 만들어놓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학적인 접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본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요, 일단 아까 그 AI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 모델의 예측 한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약속한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새로운 그동안 없었던 조건이 변해버리면 예측을 못해요. 시뮬레이션 모델은 예측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밸리데이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스 모델이나 데이터 모델이나 그 환경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예측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지? 이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적 분석, 예측적 분석, 규범적 분석이라는데, 저희는 규범적 분석까지 다 가능하다. 결국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차별화되는 게 그 사고 능력과 창의 능력인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어요, 인류가. 근데 그것 때문에 엉터리 같은 또 결정을 해가지고 요즘 있는 책 중에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짓을 엄청 많이 해왔다.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흑역사를 우리가 다시 안 겪으려면 데이터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학적 분석의 결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서도 갈등하는데 두 사람 모이면 더 갈등이 심해지고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생각들이 다른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러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념적인 관계,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이념적,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데이터는 있는 팩트니까 이 데이터와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학적 분석, 아까처럼 그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이관계를 떠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학적 측면에서 어떤 비용이나 비용 유사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약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고유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 갈등이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또 다른 화학과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저희 기술을 그 김다운 교수님하고도 같이 하게 된 것도 제가 그 기술을 보고 진짜 세상과 사람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써봐야 되겠다. 교수님하고도 그래서 그게 의기투합 된 거예요. 교수님도 돈의 가치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구 성과가 좋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다 거기서 자리를 주시죠. 보직도 하나도 안 맡으셨어요. 어떻게 나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이 있었다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남들 못하는 거 가지고 남들 못하는 문제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VPC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Value, Price, Cost. 그러니까 밸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일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밸류 창출한 것만큼의 프라이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코스트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스와 코스트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치 있는 회사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창출된 이유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그동안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석하고 인식 부분은 AI가 잘해요. 그러니까 인식, 결정, 행동하잖아요. 인식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모든 시스템도 똑같아요. 이 결정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결정하는 단계가 세부를 프로세스를 보면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대안 찾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명령 내리면 자동화 시킬 수도 있고 제어를 하는 거죠.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별도로 발전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운데 영역 이 의사결정 영역의 핵심 기술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 알파고가 7급의 기부만 학습했다면 7급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고 고수들의 기부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스드하고도 한 번만 찍고 다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놈이 나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시뮬레이션이 그게. 시뮬레이션 그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그 분야, 그 바둑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능가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게 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스 기반의 디지털 투여를 가지고 각 해당 영역의 최고 전문가,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 지혜 역량을 증강시키는 그런 쪽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스마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혜 서비스를 저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즈덤 다 온데다 스마트를 붙여요.
예, 요새 예. 유행이죠. 예, 예. 그럼 도대체 스마트가 도대체 뭐냐? 똑똑한 거죠. 한글로 해서 똑똑한데 그러면 AI가 그동안 우리가 자동화 수준에서의 이 지능이 있을 거고 그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AI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AI를 씀으로써 또 지능이 또 올라갔고 그 이 수준에서 지능을 더 올려야 되는 지혜 서비스까지 그게 스마트다. UCT하고 제가 스마트티 하는 쪽에다가 질문을 던져 항상. 야 지금처럼 하면 UCT하고 너 달라질 게 뭐 있니? 근데 왜 스마트라고 찡그리 내가 그래요. 다 답을 잘 못해요. 그 UCT도 뭐 다 연결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잘 필요한 적세 정보를 탁탁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달라지는 거는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우리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해주고 예측해주고 최적 대안해주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만약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잘 해결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면 문제가 더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이 편차, 능력 편차를 요거를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